노숙자가 정윤희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붙잡혔다. 노숙자의 끔찍한 범죄 전모가 마침내 드러났다. 새벽의 고요함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정윤희의 집에 울려 퍼졌다. 정윤희는 잠에서 깨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 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보험회사 직원이었다. 정윤희 고객님, 화재보험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정윤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화재보험. 그녀는 그런 보험을 들어본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30년 전 그 끔찍한 화재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불길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정윤희는 그날 이후로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며 살아왔다.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믿으며 밤마다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보험이라니? 그녀는 단 한 번도 화재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 없었다. 혼란과 의문이 뒤엉킨 정윤희는 곧바로 동생 정호성에게 연락했다. 정호성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으로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었다. 정윤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그는 즉시 모든 인맥을 동원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예리한 눈빛과 단호한 태도는 마치 폭풍처럼 움직였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정호성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누군가가 정윤희의 신분을 도용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그 막대한 보험금을 전부 가로챘다는 것이었다. 서류에는 정윤희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히 적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서류를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인생을 조롱하듯 거짓을 만들어낸 것이다. 정호성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그는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교묘한 계획을 세웠다. 아직 보험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 며 가짜 서류를 작성한 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 사람이 직접 방문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하도록 지시했다. 정호성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그 배후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들을 단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험회사는 그의 말에 따랐고 곧 그 미끼를 문 누군가가 회사의 문을 두드렸다. 약속된 날 정윤희와 정호성은 보험회사 회의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정윤희의 숨이 멎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노숙자였다. 30년 전 그녀의 곁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웃으로 지냈던 여자였다. 정윤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어떻게? 왜? 노숙자는 당당한 태도로 들어와 보험금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정당한 듯 행동했다. 정윤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떨었다. 노숙자는 정윤희를 알아보고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정호성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그녀의 표정은 점차 굳어갔다. 정호성은 단호하게 증거를 제시했다. 위조된 서류, 도용된 신분, 그리고 보험금이 그녀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까지. 노숙자는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결국 그녀는 무너지며 울부짖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 직원이 나를 속였어요.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녀는 모든 책임을 보험 판매원에게 떠넘기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정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아는 노숙자는 따뜻하고 성실한 이웃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도둑이었다니 정호성은 즉시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노숙자는 보험회사에서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노숙자가 지목한 보험 판매원이 소환되었고 그녀는 노숙자의 거짓말에 분노하며 폭탄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30년 전 그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다. 노숙자가 정윤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그녀는 정윤희의 신분을 도용해 보험을 가입하고 화재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그 탐욕스러운 음모는 정윤희의 남편을 불길 속으로 몰아넣었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정윤희는 그 사실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 3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왔다. 부주의로 남편을 잃었다고, 자신의 잘못으로 가정을 잃었다고 믿으며 매일 밤 눈물로 잠들었다. 그런데 그 모든 비극이 노숙자의 탐욕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다. 노숙자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미안해요, 윤희 씨.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윤희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거짓 눈물을 믿지 않았다. 법정에서 노숙자는 위조 서류, 사기, 그리고 살인에 준하는 화재 유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의 눈물과 애원은 아무 소용 없었다. 정윤희는 단호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용서는 없어요. 법원의 판결은 신속했다. 노숙자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정윤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진실을 알았지만 잃어버린 남편과 30년간의 고통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마치 30년 전 그 화재의 잔재처럼. 정우성은 곁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정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마음의 전그러나 정윤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진실을 알았지만 잃어버린 남편과 30년간의 고통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마치 30년 전 그 화재의 잔재처럼. 정우성은 곁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정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난 듯 보였지만 마음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 며칠 후 정윤희는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30년 전 화재로 잿더미가 된 집에서 간신히 건져낸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남편의 손목 시계, 반쯤 탄 사진첩, 그리고 그들이 함께 꿈꿨던 미래를 적어둔 작은 노트. 노트를 펼치자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윤희야, 우리 제인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인, 그녀의 딸. 그 화재 이후로도 제인은 어머니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윤희는 이제 더 큰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노숙자의 배신이 전부가 아닐 것 같았다. 그녀의 직감은 뭔가 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고 속삭였다. 정윤희는 제인과 도윤을 불러 모았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카페의 구석진 테이블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윤희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노숙자가 전부가 아니야? 그 화재. 누군가 더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제인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노숙자가 범인이라고 다 밝혀졌잖아요. 정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 혼자서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리 없어. 누군가 뒤에서 조종했을 거야. 도윤은 침묵하며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의 눈빛이 점차 날카로워졌다. 그럼 그 배후를 찾아야겠네요. 정우성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이자 오랜 동료인 최민재를 불렀다. 최민재는 정우성의 신뢰를 받는 인물로 정보 수집에 있어 귀신 같은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정우성은 그에게 30년 전 화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시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은행 계좌, 보험 서류, 심지어 당시 소방서 보고서까지. 아무리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 최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며칠간의 치밀한 추적 끝에 그는 놀라운 단서를 발견했다. 화재 당시 노숙자의 계좌로 송금된 돈 외에도 또 다른 계좌로 거액이 이동한 흔적이 있었다. 그 계좌는 YL그룹의 자회사로 연결되어 있었다.
바로 황기찬이 운영하던 회사였다. 탕트랭그 16분의 8 2025 오전 10시 10분 정윤희는 이 소식을 듣고 숨이 턱 막혔다. 황기찬, 그 이름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칼자국을 남긴 이름이었다. 그는 이미 재인과 자영의 싸움에서 무너졌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뒤 어둠 속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정윤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가 내 남편의 죽음에도 연관이 있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정우성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걱정 마, 언니. 이번엔 내가 끝장을 낼게. 정우성은 황기찬을 유인하기로 했다. 그는 최민재를 통해 황기찬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30년 전 화재의 진실을 알고 있다. 돈을 원한다면 만나자. 황기찬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탐욕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약속된 장소는 한강변의 외딴 창고였다. 어두운 밤, 바람이 차갑게 부는 가운데 황기찬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교활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곳에는 정윤희와 정호성, 그리고 재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황기찬은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당황했다. 당신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윤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봤다. 30년 전 내 남편을 죽인 게 너였지. 황기찬은 웃음을 터뜨리며 부인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그건 노숙자 짓이었잖아. 하지만 정호성이 내민 서류를 본 순간 그의 웃음은 사라졌다. 계좌 기록, 노숙자와의 연락 내역, 그리고 화재 직후 YL그룹 자회사로 흘러간 돈의 흐름. 모든 것이 황기찬을 가리키고 있었다. 너 노숙자를 이용했어? 그녀에게 불을 지르라고 시켰지? 그리고 보험금을 나눠 가졌어. 정윤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황기찬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려 했지만 창고 밖에는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정우성이 미리 준비한 함정이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황기찬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하지만 그의 외침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묻혀갔다. 법정에서 황기찬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노숙자의 자백, 계좌 기록, 그리고 최민재가 찾아낸 추가 증거들은 그를 완전히 올감했다. 그는 살인교사, 사기, 그리고 횡령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정윤희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30년 만에 그녀의 남편은 비로소 평화를 찾은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정윤희는 재인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다. 재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정윤희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재인아, 엄마는 이제야 알았어. 진실은 자유를 주지만 상처는 남아있구나. 재인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윤희의 집으로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적은 이제 나타날 거야. 정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황기찬도, 노숙자도 이 모든 비극의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진짜 배후는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깊은 밤, 어둠 속에서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